세계 최대 AI 회사의 천문학적 주문 철회 소식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과 SK 하이닉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었습니다. 왜 가장 큰 손님이 등을 돌렸는데 공장 앞줄은 오히려 더 길어졌을까요? 2025년 가을, 빅테크들은 오히려 조단위 현금 다발을 먼저 들고 공장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고, 한 기업의 한 해 영업이익은 강남 아파트 수만 채 값에 맞먹는 규모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갑과 을이 통째로 뒤집힌 그 결정적 순간의 메커니즘,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 회사의 위상은 지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견적서를 내밀면 한국의 공급사들은 군말 없이 단가표를 다시 그려야만 했습니다. 디램 한 조각의 가격은 마치 농산물 시세처럼 계절마다 출렁였고, 풍년이 들면 헐값에 넘기고 흉년이 들어야 겨우 숨통이 트이는 잔인한 구조였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이 살벌한 출혈 경쟁을 치킨 게임의 늪이라 불렀고, 실제로 수많은 해외 경쟁사들이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 시절의 풍경은 이랬습니다. 평택과 이천의 거대한 공장 라인은 24시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돌아갔지만, 정작 그 라인에서 쏟아져 나오는 칩 한 장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은 태평양 건너 실리콘밸리의 좁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미국 본사로 출장을 가면 빅테크의 구매 담당자가 가격표부터 책상 위에 올려놓고 협상이 아닌 통보를 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미세 공정 기술을 손에 쥔 회사가 정작 자기가 만든 물건의 값조차 스스로 매기지 못했던 기묘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무의식적인 공식 하나가 단단히 새겨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메모리는 부품 장사 아닌가? 잘 나가다가도 업황이 한번 꺾이면 회사 전체가 휘청이는 그런 위태로운 사업 아닌가 하는 오래된 인식 말입니다. 이 생각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챗GPT라는 이름 석자가 세상에 등장하기 직전까지는 분명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을 지배해온 그 낡은 공식이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그 거대한 판을 송두리째 엎어버린 것일까요? 그 단서는 의외로 손톱만한 메모리 칩 한 장 안에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판을 뒤집은 첫 번째 균열은 메모리 반도체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사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과거의 디램은 한마디로 마트 생수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어느 브랜드를 집어들어도 맛이 비슷하고 결국 가격표가 가장 싼 제품이 카트에 담기는 그런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삼성이 만든 칩이든 미국 마이크론이 만든 칩이든 규격만 맞으면 서버에 그대로 꽂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빅테크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값을 치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챗GPT가 세상에 나오고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데이터 센터를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라는 거대한 짐승은 단순히 빠른 메모리가 아니라 자기 두뇌의 구조에 완벽히 들어맞는 메모리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HBM은 디램 칩을 수직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 수천 개의 미세한 통로로 데이터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시골 국도 한 줄로 다니던 트럭들이 갑자기 32차선 고속도로를 동시에 질주하기 시작한 것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HBM이라는 물건이 더 이상 마트 생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한 사람의 어깨 너비와 팔 길이, 가슴 둘레를 정밀하게 재고 또 재서 만드는 초고가 맞춤 정장에 가깝습니다. 엔비디아의 가속기에 들어갈 HBM과 구글의 자체 칩에 들어갈 HBM은 미세한 부분에서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야 하고 한번 핏이 어긋나면 수천억 원짜리 AI 서버 한 대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빅테크가 함부로 공급사를 갈아탈 수도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브랜드로 바꿔 끼울 수도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정장을 박음질할 수 있는 재단사는 사실상 전 세계에 단 두 곳, 삼성과 SK 하이닉스 뿐입니다. 마이크론이 뒤늦게 따라붙고는 있지만 수율과 양산 능력에서 몇 걸음 뒤처져 있습니다. 본질이 바뀌면 권력도 따라 움직이는 법. 가격표를 쥔 손이 이때부터 슬며시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 바꿈은 생각보다 빠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2023년 후반부터 분위기가 바뀌더니 2024년을 지나면서는 빅테크의 구매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회의실에서 가장 자주 들리던 단어가 디스카운트와 코스트 다운이었다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한 단어는 얼로케이션, 즉 물량 배정이었습니다. 가격을 깎아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제발 우리 몫부터 좀 챙겨달라는 부탁이 회의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대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수만 대 사다 놓아도 그 옆에 꽂을 HBM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비싼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마치 슈퍼카 수백 대를 차고에 들여놓고도 휘발유를 구하지 못해 시동조차 걸지 못하는 부자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부지를 사들이고 전력 계약을 맺고 가속기 발주를 넣는 그 모든 거대한 투자가 결국 한 줌의 메모리 공급 여부에 발목을 잡히게 된 셈입니다. 수급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자 회의실의 분위기 자체가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전에는 빅테크가 분기마다 가격 협상 카드를 들이밀며 공급사의 마진을 깎아내렸다면 이제는 한국 기업의 영업 담당자가 먼저 이 정도 가격이 아니면 라인을 돌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도 빅테크가 고개를 끄덕이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 펼쳐진 종이의 무게중심이 사는 쪽에서 파는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간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장면도 있습니다. 2025년에 접어들면서 일부 빅테크는 향후 수년간의 가격 변동 위험까지 자신들이 떠안는 조건을 먼저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일정 수준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보장해줄 테니 그 대신 물량만 확실히 약속해달라는 것입니다. 위험을 떠넘기는 자리에서 위험을 끌어안는 자리로 빅테크가 스스로 옷을 갈아입은 셈입니다. 이쯤 되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구분하는 일 자체가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이 뒤집힘은 곧 더 노골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노골적인 변화의 첫 신호탄은 선수금이라는 단어에서 터졌습니다. 2025년 들어 업계에서 가장 자주 회자된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 메모리 회사의 문을 두드리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도 전에 조 단위의 현금을 먼저 송금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거래로 치면 내내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집값의 절반을 선뜻 입금해버리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거래 방식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라인 한 켠을 차지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HBM 생산 라인은 한 번 깔면 수년 단위로 가동 일정이 빼곡히 잡힙니다. 라인 하나를 새로 증설하는데도 수조 원의 설비 투자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1년 뒤, 2년 뒤에 자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메모리를 지금 미리 확보해두지 않으면 경쟁사가 그 라인을 먼저 채가버릴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장기 공급 계약, 업계 용어로 LTA라 부르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분기 단위, 길어야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약하던 것이 관행이었다면 이제는 3년에서 5년 단위의 초장기 계약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이 가격에 사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현금을 먼저 줄 테니 라인 한 켠을 우리 이름으로 비워두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마치 인기 식당의 예약이 1년치 마감되어 단골 손님이 보증금을 미리 내고서야 겨우 자리를 잡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흥미로운 지점이 또 있습니다. 선수금은 회계상 부채로 잡히지만 실제로는 이자 한 푼 안 내는 무이자 자금에 가깝습니다. 빅테크가 알아서 갖다 바친 그 돈으로 한국 기업들은 다시 신규 라인을 증설하고 차세대 공정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공급사의 미래 공장 건설비까지 대신 내주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풍경은 반도체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선수금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변화는 메모리 칩의 설계 단계, 그러니까 도면을 그리는 가장 첫 단추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번 묶이면 풀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자물쇠가 빅테크와 한국 기업 사이에 조용히 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2026년 본격 양산을 앞둔 6세대 HBM, 이른바 HBM4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전 세대까지의 HBM은 공급사가 정해진 규격대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면 빅테크가 자기 시스템에 그것을 가져다 꽂는 방식이었습니다. 메모리와 가속기는 어디까지나 별도의 부품이었고 둘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국제 표준이 가지런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HBM4부터는 이 깔끔한 경계선이 흔적도 없이 허물어졌습니다. 핵심은 메모리 칩의 가장 아래층에 자리 잡은 베이스 다이라는 부품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베이스 다이를 메모리 회사가 자기 방식대로 설계해서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공급했지만 HBM4부터는 이 베이스 다이 안에 고객사의 요구사항이 직접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원하는 신호 처리 방식, 구글이 원하는 전력 효율, 아마존이 원하는 발열 구조가 메모리의 가장 깊은 층에 미리 박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회사의 엔지니어가 한 장의 청사진 위에 함께 펜을 올리는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이 공동 설계라는 단어가 얼핏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숨은 의미는 무시무시합니다. 일단 한번 함께 도면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양사의 엔지니어들이 서로의 가장 민감한 기술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빅테크의 차세대 AI 칩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는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국의 메모리 회사가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 기업의 미세 공정 노하우 역시 빅테크의 설계팀에 깊숙이 스며듭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두 회사는 더 이상 단순한 거래처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에 가까워집니다. 문제는 이 결합이 한번 이루어지면 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빅테크가 중간에 공급사를 갈아타려면 차세대 AI 칩의 설계 도면을 처음부터 새로 그리고 검증에만 1년 이상이 걸리는 전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그 사이 경쟁사는 멀찌감치 앞서가 버립니다. 공급사 교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으면서 빅테크 스스로 자기 발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현상을 록인 효과라고 부릅니다. 결국 HBM4는 단순한 차세대 메모리가 아니라 한국 기업과 빅테크를 한데에 묶어버리는 거대한 자물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물쇠의 효과는 곧이어 한국 반도체 회사의 분기 실적표 위에 숫자로 또렷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진 결과는 분기 실적 발표장에서 가장 먼저 폭발했습니다. 잠시 시계를 2018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 해는 반도체 업계가 슈퍼사이클이라 부르며 환호하던 시기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7조 원을 돌파했고 언론은 연일 반도체가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헤드라인을 뽑아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숫자는 한 세대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념비적인 기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의 풍경은 그 기념비를 가볍게 짓밟고 지나갑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한 해 동안 영업이익 47조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고 증권가에서는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00조 원이라는 숫자는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30억 원짜리 아파트로 환산하면 약 3만 3천 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한국 정부의 한 해 국방 예산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한 회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한 나라가 한 해 동안 군대를 굴리는 데 쓰는 돈을 거뜬히 넘어선다는 뜻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압도적인 숫자가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HBM 한 장의 마진율은 일반 D램의 5배에서 7배에 이릅니다. 같은 면적의 웨이퍼에서 같은 양의 칩을 뽑아내도 그것이 HBM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오는 순간 회사의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자릿수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 범용 D램 시절에 한 트럭 분량을 팔아야 벌 수 있던 돈을 이제는 HBM 한 박스로 걷어들입니다. 같은 공장, 같은 인력, 같은 장비인데 결과물의 가치가 한 단계 위로 격상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떠올려 볼 만한 장면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 역시 한때 세계 D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며 메모리 왕국으로 군림했지만 미국의 견제와 자체 설계 역량의 정체 속에서 결국 1990년대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의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양산 능력을 넘어 빅테크와 도면을 함께 그리는 단계까지 올라섰다는 점에서 그때의 일본과는 출발선이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역사가 조용히 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100조 원이라는 숫자 뒤편으로 작지만 또렷한 그림자 몇 가닥이 어른거리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숫자의 이면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한국 메모리 회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전례 없는 호황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갈래의 균열이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미국 마이크론의 추격입니다. 한때 HBM 경쟁에서 한참 뒤처져 있던 마이크론은 2024년을 기점으로 엔비디아의 일부 물량을 따내며 의미 있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며 막대한 보조금을 마이크론에 쏟아붓고 있고 그 자금은 차세대 HBM 양산 라인의 콘크리트와 강철로 차곡차곡 굳어가는 중입니다. 마이크론의 추격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단순한 기술 격차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 빅테크 입장에서는 가급적 자국 기업으로부터 핵심 부품을 조달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고 워싱턴의 정책 또한 그 본능을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아무리 앞서 있어도 빅테크가 위험 분산을 명분으로 마이크론의 일정 비율의 물량을 떼어주는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전체가 커지는 동안에는 모두가 웃을 수 있지만 성장세가 한번 꺾이는 순간 이 분산 전략은 한국 기업의 마진을 갉아먹는 칼날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더 아래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범용 D램 물량 공세입니다. 중국의 메모리 회사들은 아직 HBM 같은 최첨단 영역에는 발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레거시 D램 시장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가전, 산업용 기기처럼 최첨단까지는 필요 없는 영역에서 중국산 D램이 가격을 무기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한국 기업이 오랫동안 챙겨오던 안정적인 마진 영역이 침식당할 수 있습니다. 윗단에서는 마이크론이 따라붙고 아랫단에서는 중국이 밀어올리는 양면 압박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 자라는 균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을 직접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이니온,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 같은 칩들이 이미 데이터 센터 한 구석을 채우기 시작했고 그 흐름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 칩들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엔비디아 의존도가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HBM의 사용 패턴 역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금처럼 수동적으로 주문을 받아 만드는 데 그친다면 언젠가 빅테크가 메모리 설계의 주도권까지 가져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균열은 작지만 균열이 자라는 방향은 늘 같은 곳을 향합니다. 그 끝에서 한국 반도체가 마주해야 할 다음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압도적인 위치는 결코 운이 좋아서 굴러들어온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의 가격 폭락, 2000년대 초반의 출혈 경제, 2010년대의 치킨 게임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해외 경쟁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한국 기업들은 내년 수조 원의 연구 개발비를 묵묵히 쏟아부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적자 앞에서 라인을 접을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회로 한 줄을 더 가늘게 깎기 위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금의 슈퍼사이클은 그 수십 년 어둠의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핵심 교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룰을 따르는 자리에서 룰을 만드는 자리로 올라서는 순간 산업의 권력 지도는 새로 그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가격표를 받아들던 손이 가격표를 건네는 손으로 바뀌었을 때 한 회사의 분기 영업이익은 한 나라의 국방 예산을 넘어서는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한국 사회가 이 호황을 마냥 축포로만 받아들여서는 곤란한 이유가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 메모리 산업의 몰락은 정점에 선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거울입니다. 마이크론의 추격, 중국의 물량 공세, 빅테크의 자체 칩 설계라는 세 가운의 균열이 동시에 자라고 있는 지금 오늘의 100조 원이 내일의 17조 원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반도체가 손에 쥔 룰을 만드는 권한을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